안녕하세요. 저는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 경리직으로 취업해 십수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제 책상에는 늘 테이프로 감아놓은 오래된 계산기와 모서리가 해진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20살 무렵부터 부모님 지원 없이 스스로 전세금을 모으고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며 제 몫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예쁜 옷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누빌 때 저는 영수증에 풀을 칠하고 거래처 수금 전화를 돌리며 20대를 보내왔어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사무실 구석에서 숫자를 맞춰가며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화장품 살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부으면서도 제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방끈은 짧아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제 밥벌이를 해왔으니까요. 서른이 갓 넘었을 무렵 거래처 직원으로 대리를 달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매달 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1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처리하는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어느 날 결제 서류를 건네주며 남편이 먼저 커피를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앞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타서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냐는 질문에 제가 김밥 한 줄 사서 뒷산에 오른다고 답하자 남편도 등산을 좋아한다며 반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물병 하나를 챙겨 들고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정상에 오르면 남편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늘 제 성실함과 생활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처럼 야무지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봐. 나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두툼하고 따뜻한 손의 감촉을 느끼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년의 연애 후 어느 가을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아 내오며 꼬치꼬치 제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과일 칼을 쟁반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아가씨가 다 있네. 우리 집안에는 고졸이 한 명도 없는데 이를 어쩌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미간을 깊게 찌푸리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만 꽉 쥐고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곁에 앉아있던 남편이 재빨리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알아? 내가 먼저 쫓아다녀서 겨우 만나는 거야.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준 끝에 시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겨우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적금을 부어 악착같이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자금을 합쳤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을 한도 끝까지 듬뿍 낀 상태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빌라 전세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새 가구를 들일 돈이 부족해 중고 매장에서 흠집난 식탁과 낡은 소파를 사서 깨끗이 닦아서 썼지만 조금도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신혼 초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 통장으로 용돈이 자동이체되도록 은행에 가서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러 양손 무겁게 장을 봐와서 토요일 내내 주방에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을 푹 졸이고 멸치를 바삭하게 볶아 반찬통에 담아 주말마다 시댁 냉장고를 가득 채워드렸어요. 남편은 제가 주방에서 반찬통을 씻고 정리할 때마다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매주 이렇게 반찬에서 나르느라고 고생이 많어. 내가 설거지는 다 할게. 남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끼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싱크대 옆에 서서 그런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본가로 인사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련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할 사람 역시 회계사로 일하는 여성이었어요.
예비동서가 처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오기로 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를 집으로 불러 김치찌개나 차려주셨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시내에서 코스 요리로 유명하고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을 한 달 전부터 직접 예약하셨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고 무거운 녹그릇과 은수저가 반짝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예비 동서가 도련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아휴, 우리 예쁜이 왔어.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앉아.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의 손을 꽉 잡고 상석으로 이끌며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전체 요리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의 직업과 학벌을 끊임없이 칭찬하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저는 문가의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샐러드를 씹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턱짓으로 제 쪽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지시하셨어요. 큰애야, 거기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종업원한테 시원한 물이랑 앞접시 좀 더 가져오라고. 그리고 고기 씻기 전에 네가 불판에 좀 구워서 아가씨 앞접시에 예쁘게 놔줘라. 시어머니가 텅 빈 물잔을 제 앞으로 툭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코스 요리 식당이라 담당 종업원이 문 밖에서 대기하며 서빙을 전담하고 있었는데도 굳이 저를 부리셨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나가서 가져올게요. 제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앞의 갈빗질만 베어물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와 자판기에서 찬물을 한 잔 뽑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두꺼운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도련님의 맞장구 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숯불 불판 앞에 섰습니다. 집게를 들고 생고기를 올려 조심스럽게 뒤집기 시작했어요. 타닥거리며 기름이 튀어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묵묵히 가위질만 계속했어요. 가장 잘 익은 살코기를 골라 예비동서의 금박장식 앞접시에 하나씩 놓아주었습니다. 아, 형님, 제가 구울게요. 고생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예비동서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며 제 손의 집게를 건너받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손을 뻗어서 예비동서의 팔목을 가볍게 잡으며 제지하셨어요. 놔둬라. 우리 큰애가 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구워. 넌 귀한 손님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기나 해.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큼직한 고기를 집어 예비동서의 밥 위에 직접 얹어주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매캐한 고기 굽는 연기를 고스란히 마시며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의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긴 식사 자리가 모두 파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불어오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오늘 동서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다며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네온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기름에 대어 붉어진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말없이 문질렀습니다. 동서의 결혼식이 끝나고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동서와 저를 노골적으로 분리해서 대우하셨어요. 동서가 오는 날에는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질 좋은 과일과 비싼 고기를 사두셨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하는 날에는 늘 먹던 찌개 하나에 냉장고 구석에 있던 마른 반찬을 대충 꺼내 놓으셨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거실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시어머니는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골라 동서의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국물만 남은 찌개 냄비를 제 앞으로 툭 밀어두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묵묵히 밥을 씹어 넘겼지만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면서 차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처음 맞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저는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져온 짐을 한쪽 구석에 밀어두고 허리에 낡은 앞치마를 질끈 묶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아침 9시부터 저녁 무렵까지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커다란 쟁반에 밀가루를 붓고 계란을 수십 개 깨뜨려 저으면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전을 부쳤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이 얼굴을 덮치고 기름 냄새가 옷 속까지 깊게 배어들어 속이 울렁거릴 때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동서와 남동생 부부가 양손에 가벼운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미장원에서 방금 다듬은 듯한 단정한 머리에 구김 하나 없는 깨끗한 옷차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을 닦는 저를 지나쳐 현관으로 달려가 동서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동서는 기름이 튄 주방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거실 바닥에 앉아 시어머니와 안부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깎아주는 껍질 없는 배와 사과를 먹으며 동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밥을 먹고 남긴 그릇들을 싱크대에 산처럼 쌓아두고 혼자 고무장갑을 끼웠어요. 기름이 굳어 하얗게 뜬 접시들을 뜨거운 물로 헹궈내며 하염없이 수세미를 문질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시 고무장갑을 벗고 주방 벽에 기대어 굽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푹신한 의자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옷소매를 살짝 당겨 주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릇 헹구는 것만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 제가 남편의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슬그머니 떼어내며 시어머니와 동서가 앉아있는 쪽의 눈치를 살폈어요. 재수 씨는 저런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 시키기 그렇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 남편이 제 등을 가볍게 밀며 다시 저를 싱크대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고 남은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튄 고기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큼직한 반찬통에 남은 전과 갈비찜을 넉넉하게 담아 동서의 가방에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닦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발끝으로 제 허벅지를 툭툭 치셨어요. 큰애야, 너는 배운 게 없으니 이런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잘해야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좀 닦아라. 시어머니의 높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아무 말 없이 장판의 결을 따라 묵묵히 바닥만 문질렀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쥐어주는 두툼한 흰색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저녁 늦게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창밖만 내다보았어요. 남편이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의 칠순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생신 전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수산시장과 농수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생신 전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수산시장과 농수산물 시장을 돌았어요. 가장 신선한 미역과 질 좋은 양지머리 고기를 고르고 싱싱한 채소들을 양손 무겁게 샀습니다. 시댁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큰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밤을 꼬박 새우며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핏물을 여러 번 빼서 갈비찜을 안치고 미역국을 끓이면서 틈틈이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가진 채소를 얇게 채 썰어 볶고 당면을 삶아 커다란 통에 넣고 잡채를 버무렸습니다. 아침 일찍 식탁 위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보기 좋게 담아 정성껏 차려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으시더니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이내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시며 국이 너무 짜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갈비찜은 고기가 질기다며 아예 젓가락도 대지 않으시고 밥그릇을 멀찍이 밀어두셨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동서부부가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주문해서 가져온 화려한 장식의 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가운데 있던 잡채 접시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종이 상자를 올리셨어요. 아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비싸고 예쁜 걸 사왔네. 모양이 참 곱다. 시어머니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빵을 이리저리 찍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제가 밤새워 졸이고 끓인 반찬들은 식탁 구석으로 밀려나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에는 기름진 빈 그릇과 뼈다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듬뿍 묻혔어요.
거센 물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동서가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에서 얇은 목도리를 꺼내 시어머니의 목에 직접 불러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오늘 둘째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시네. 아주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기대어 앉아 손뼉을 치며 시어머니와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세미를 내려놓은 뒤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모서리에 걸쳐뒀어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주방 입구에 서서 거실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끊임없이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이 집안에서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고 주방 구석의 낡은 식탁 의자를 빼서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쌓인 설거지거리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모임이 지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단순히 가사노동을 떠넘기는 선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비 습관부터 생활 방식까지 하나하나 참견하며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근처 식당에서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 교회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산 남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다려입고 나갔어요.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동서 부부가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한눈에 봐도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는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입구에서 동서의 코트 소매를 살며시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옷도 참 고급스럽게 잘 입네. 얼굴이 다 산다. 시어머니가 동서의 옷깃을 여며주시더니 곧바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어보시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구두 끝에서 멈췄어요. 큰애야, 너는 어디 시장통에서 주워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고 왔어? 동서 보기에 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제 원피스 자락을 손가락으로 살짝 튕기셨습니다. 저는 식당 유리문에 비친 제 낡은 구두와 평범한 원피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 없이 쥐고 있던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는 100만 원의 용돈에 대해서도 타박이 이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찻집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애 네가 다니는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 받아봤자 뻔할 텐데 무리해서 용돈 안 보내도 된다. 동선에는 씀씀이부터가 달라서 100만 원은 돈 같지도 않으니까. 제 벌이와 직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씀에 저는 찻잔 손잡이만 조용히 매만졌습니다. 퇴근 후 씻고 나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으로 몸을 틀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용돈 이체하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어떨까? 시댁 가는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율했으면 좋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리모컨 버튼만 꾹꾹 눌렀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필터 없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 당신도 알잖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제가 남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서랑 나를 계속 비교하시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 남편은 제 손을 밀어내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동서가 잘나서 집안 자랑거리가 된 건데 왜 당신이 나서서 분위기를 망쳐? 괜한 자격지심 가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자격지심이라는 단어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불빛만 번쩍이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꺼버렸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야근이 길어져 밤 9시가 다 되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주방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 보니 주방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제 반찬통도를 모조리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제가 주말 내내 졸였던 연근조림과 멸치볶음을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반찬통에서 쏟아진 양념들이 싱크대 주변으로 붉게 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만들어둔 반찬들인데
왜 버리세요? 제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텅 빈 반찬통을 싱크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대충 간장 부어 만든 짠 반찬을 내 아들한테 어떻게 먹여? 둘째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사온 유기농 반찬 꽉꽉 채워놨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먹어라. 시어머니가 냉장고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반찬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걸쳐두고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버려진 제 반찬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묶어들고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반찬들을 쏟아부은 뒤 플라스틱 통들을 수도가에서 헹궜습니다. 수세미로 통에 밴 양념을 문질러 닦아내며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사온 백화점 반찬들을 종류별로 꺼내놓고 부지런히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역시 비싼 게 다르긴 하네. 당신도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신 건데 기분 풀어. 남편이 젓갈을 밥 위에 얹으며 입안 가득 음식을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등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어요.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이불 하나와 베개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나와 컴퓨터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비좁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이불을 반듯하게 깔고 문을 닫은 뒤 잠금 장치를 돌려 잠궈버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기 전 저는 철물점에 들러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사서 달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이중 잠금 장치의 쇠고리를 단단하게 걸어 잠궜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또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들어와서 제 공간을 헤집어 놓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방문을 두드리며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투덜거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바닥에 누워 천장의 무늬만 가만히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도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서 저는 벽을 보고 누워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각방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가을, 달력을 보니 시할아버지의 첫 제사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제사라 문중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모인다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참석 인원만 대략 10명이 넘는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50명분의 음식과 상차림을 전부 맡아서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탁자 위 달력의 날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사를 며칠 앞두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동서의 메시지가 길게 올라왔어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겹쳐서 주말 내내 야근을 해야 하니 제사에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바쁜데 어쩔 수 없다며 몸 상하지 않게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는 답장을 남기셨습니다. 남편 역시 제사 당일 오후 반차를 내고 늦게 오겠다며 아침 일찍 양복을 입고 출근해 버렸어요. 결국 이 넓은 거실을 채울 50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할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사 전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튼튼한 수레 2개를 양손에 끌며 복잡한 시장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방앗간에 들러 갓 짠 참기름을 사고 정육점에서는 신선한 국거리용 고기와 산정용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거리부터 큼직한 동태포, 배와 사과까지 수레가 터질 듯이 식재료를 주워 담았어요.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빈틈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이미 오후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식재료가 담긴 비닐봉지들을 펼쳐놓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좁은 주방으로 들어가 허리에 앞치마를 질끈 묶고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가장 먼저 커다란 들통에 물을 붓고 큼직하게 썬 무와 다시마를 넣어 탕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앉아 끝도 없이 나무를 다듬고 뜨거운 물에 데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베란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켜질 때까지 저는 가스레인지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올려두고 동태전과 육원전, 꼬치전을 쉴 새 없이 부쳐댔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기름 냄새 속에서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이따금 주방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부쳐놓은 전을 손가락으로 집어 맛을 보셨어요. 탕국 간이 왜 이리 밍밍하냐? 소금 좀 팍팍 쳐서 끓여라.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싱크대에 툭 던져두고는 다시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말없이 찬장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 한 줌 쥐어서 끓는 탕국 냄비에 털어 넣었습니다.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휘휘 저으며 냄비 바닥을 천천히 긁었어요. 밤을 꼬박 새우며 주방에 서 있었지만 제 곁에서 파 한 뿌리 다듬어 주거나 마늘을 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고 제사 당일 낮이 되자 친척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시댁 현관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끊임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손님들의 코트와 가방을 받아 빈 방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남편은 양복 재킷을 벗어두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어요. 친척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 바빴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커다란 낡은 교자상을 5개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 하얀 비닐을 깔았어요. 그리고 신기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쟁반에 얹어 끝없이 퍼나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갓 부친 따뜻한 전을 썰어 접시에 담고 나물을 종류별로 담아 상마다 올렸어요. 식사를 마친 상이 하나씩 물러날 때마다 저는 주방 싱크대로 빈 그릇을 옮겨 산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쉴 틈 없이 수세미에 세제를 듬뿍 묻혀 기름 낀 식기들을 박박 닦아냈습니다. 거품을 헹궈낸 그릇을 마른 행주로 닦아 찬장에 밀어넣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빈 술병과 고춧가루가 얼룩진 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나는 큰 통에 꾹꾹 눌러 담고 다시 주방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100개가 넘는 그릇과 수저들이 탁한 물통에 담겨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마지막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닥이 깊은 유리볼을 닦으려 수세미를 쥔 손을 집어넣는 순간이었어요.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고무장갑의 오른쪽 부분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검지손가락 마디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어요. 유리볼 안에 담겨있던 칼날에 손가락이 깊게 베어 붉은 피가 고무장갑 틈새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던지고 흐르는 찬물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하얀 싱크대 바닥을 따라 붉게 흘러내렸어요. 저는 피가 흐르는 손을 두루마리 휴지로 칭칭 감싸쥐고 다급하게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소리내 웃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다가가 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화면 속에 은행 어플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참 씀씀이가 넓다. 바빠서 제사 못 와 미안하다며 용돈 하라고 100만 원을 떡하니 보냈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재수 씨가 돈은 참 잘 벌어. 엄마 이번 달은 생활비 넉넉하시겠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울리고 화면의 입금 내용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든 휴지를 쥔 채 두 사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장판 바닥으로 핏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급상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도 다친 손가락을 살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밝게 빛나는 송금 내역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꽉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방향을 돌려 텔레비전 아래 낡은 수납장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상비약통을 뒤적여 일회용 밴드 2개를 꺼낸 뒤 베인 상처 위로 빈틈없이 동염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묶여있던 앞치마끈을 느릿느릿 풀었어요. 그리고 주방 바닥 한가운데 앞치마를 그대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남은 싱크대를 등지고 거실 구석에 놓아두었던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의자에 얹어둔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고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여보, 설거지 다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남편이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 소파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며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제 신발을 구겨 신었어요. 손잡이를 세게 당겨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밤 공기가 내려앉은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저는 묵묵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에서 빠져나온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출근하는 길에 회사 근처 은행 창구로 들어갔어요. 대기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제 번호가 전광판에 뜨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던 100만 원의 자동 이체 내역을 모조리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고 하얀 영수증에 도장을 쾅 찍어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빠르게 보였어요. 회사에 도착해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겉옷을 챙겨 입고 남편보다 일찍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불을 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이혼 합의서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지인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하얀 종이에 3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붉은 인주와 옥으로 된 제 인감 도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종이 맨 아래 제 이름이 적힌 칸 옆에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을 빈틈없이 꽉 눌러 찍었습니다. 붉고 선명한 도장 자국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 말린 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서류를 반듯하게 올려놓고 빈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걸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종이를 집어들어 맨 위에 제목을 확인한 남편의 입꼬리가 비죽거리며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어제 일로 시위하는 거면 이제 그만해. 피곤하니까 이 서류는 서랍에 치운다. 남편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 거실 텔레비전 아래 장식장 서랍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장롱 한 구석에 세워두었던 커다란 회색 캐리어를 거실 바닥으로 끌고 나와 지퍼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서랍장을 열어 제 속옷과 두꺼운 스웨터, 바지들을 꺼내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제 스킨과 로션, 나무 빗까지 모두 파우치에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던 100만 원 자동이체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전부 해지했어. 서류 구겨지지 않게 잘 펴서 당신 도장 찍은 다음 법원으로 가져와. 제가 양말을 둥글게 말아 캐리어 빈틈에 쑤셔 넣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랍에 넣으려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 앞으로 쿵쾅거리며 다가와 짐 싸는 손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엄마가 원래 유별난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앞으로는 중간에서 진짜 잘할 테니까 제발 짐부터 내려놔. 남편이 제 양손목을 강하게 쥐며 열려있는 캐리어 뚜껑을 억지로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마다 당신은 입 다물고 모른 척 했잖아. 나한테는 당신의 그 방관이 훨씬 더 끔찍했어. 비켜. 제가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내고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채워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길게 뽑아쥐고 현관으로 걸어가 바닥에 놓인 제 구두를 구겨 신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뒤따라와 제 겉옷소매를 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도어락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로 나와 캐리어 바퀴를 굴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사흘 뒤 저는 회사 근처의 낡은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며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제 책상 위의 사무실 직통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자마자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렸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시어미 용돈을 마음대로 끊고 집구석을 기어나가? 당장 짐 싸들고 얌전히 들어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주변 동료들이 들을까봐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입술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저 그 사람과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법원을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 전화기의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끊어진 수화기를 본체에 내려놓고 책상 위 달력을 보며 볼펜을 꽉 쥐었어요.
당장 안정적으로 머물 곳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오후에 상사에게 은행 업무를 핑계로 외출증을 끊어달라고 부탁한 뒤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부동산들을 찾아다녔어요.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저렴한 방을 보여달라고 중개인에게 부탁했어요. 중개인을 따라 낡은 붉은 벽돌 건물 3층으로 올라가 구석에 있는 원룸 철문을 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일어났고 화장실은 세탁기 하나 겨우 밀어넣을 만큼 비좁았어요. 하지만 현관문에 크고 튼튼한 이중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중개사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오후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 짐을 정리할 빈 상자들을 박스 테이프로 조립했어요. 남편이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해가 져야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마자 동네 용달차 기사님께 전화를 걸어 신혼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기사님과 함께 아무도 없는 텅 빈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값비싼 텔레비전과 푹신한 소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혼 초에 제가 직접 걸레질하며 닦고 조립했던 원목 식탁이나 그릇 수납장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직 안방에 있는 제 얇은 셔츠들과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제 물건들만 종이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보험증권, 연금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 크로스백에 넣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쓰던 냄비나 공용 살림살이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테이프로 밀봉한 무거운 상자들을 번쩍 들어올려 엘리베이터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셨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밖으로 내보낸 뒤 저는 텅 비어버린 제 옷장 안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제 하얀색 머그잔 하나만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이 띠리릭 잠기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용달차 짐칸에 제가 싼 상자들이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저는 낡은 용달차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낡은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맸습니다. 트럭이 과속방지턱을 넘어 덜컹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저는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회사 근처의 오래된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해 기사님과 함께 짐 상자들을 3층 계단으로 땀 흘려 옮겼습니다. 비좁은 방 한가운데에 누런 상자들이 성벽처럼 쌓여 바닥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기사님께 꼬깃꼬깃한 수고비를 쥐어 보내드리고 차가운 장판 바닥 한가운데 점퍼를 입은 채 펄썩 주저앉았어요.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늦가을 외풍에 코끝이 시렸지만 저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짐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희미하고 낡은 형광등 불빛을 올려다보며 제 두 손바닥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100만 원 단위의 목돈이 없어서 퇴근 후 매일 밤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판례와 서식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이 뻑뻑해지면 인공 눈물을 넣어가며 나 홀로 재산분할 관련 서류 양식들을 빈칸 없이 채워나갔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사전에서 하나하나 검색해 이면지에 뜻을 적어가며 꼼꼼하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리는 손가락 마디가 뻐근해질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처 문구점에 뛰어가 용지를 한 묶음 사와서 밤새워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소장과 답변서 양식들이 이면지와 뒤섞여 어지럽게 쌓여갔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절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 시간이 되면 원룸 건물 1층 공동현관 번호키 앞을 서성거리며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면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제 코트 소매나 가방끈을 억지로 붙잡고 자기 쪽으로 세게 잡아당겼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이렇게 고집 피우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해볼게. 남편이 건물벽으로 저를 밀어붙이며 큰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남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2번 돌려 잠그고 도어락 건전지를 아예 빼버린 채 문고리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1층 공동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창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집착만큼이나 저를 괴롭힌 것은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 시골집 유선전화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거셨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했으니 당장 딸을 찾아내서 시댁으로 돌려보내라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그 사실을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아버지가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다. 너희 부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근처 숙소에 며칠 나와 있는 거라고 애써 목소리를 높여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친정집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씩씩한 목소리로 부모님과 저녁 반찬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의 전화를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혼집 전세금에서 제가 결혼할 때 보탠 원금과 그동안 갚아나간 대출 상환액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은행 창구에 가서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서를 수십 장 출력해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비좁은 원룸 바닥에 종이들을 연도별로 쭉 펼쳐놓고 노란색 형광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통장으로 이체한 생활비와 대출이자 내역을 한 줄 한 줄 찾아내어 반듯하게 밑줄을 그었어요. 숫자들을 계산기로 두드려 합산을 맞추고 포스트잇에 금액을 적어 영수증 더미 위에 붙이는 작업을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장판 바닥에 너무 오래 엎드려 있어서 무릎과 팔꿈치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제가 합의를 재촉하며 재산분할 명세서를 문자로 보내자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칠 뒤 제 원룸 우편함에 남편 이름으로 된 두꺼운 내용증명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최근 부동산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본인이 낸 대출 이자와 집값 하락분을 제하고 나면 저에게 줄 돈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렸어요. 저는 종이를 쥔 손을 허벅지 위로 내리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매달 이체한 꼬리표 붙은 돈들을 고스란히 무시하는 처사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용 증명 종이를 반으로 접어 서류 파일 맨 앞장에 철해 두었어요. 남편의 내용 증명에 반박하기 위해 저는 추가로 증빙 서류들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복사하려고 원룸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지폐를 넣고 복사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종이가 중간에 걸려버렸습니다. 에러 코드가 뜨고 먹통이 된 기계 앞에서 저는 취소 버튼만 수십 번 꾹꾹 눌러댔어요. 결국 걸린 종이를 빼내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든 채 근처 PC방을 찾아 골목을 나섰습니다. 차갑고 굵은 눈송이가 머리 위로 떨어져 패딩 어깨를 하얗게 덮었어요. 어두운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저는 복사하지 못한 서류 봉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눈 내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입을 벌리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목덜미로 스며들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코를 훌쩍이며 다시 발걸음을 뗐습니다.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동전을 넣고 출력 버튼을 눌러 서류들을 마저 뽑아 봉투에 담았어요. 남편의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준비 서면을 작성하느라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자 10수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던 직장 업무에서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 보내야 할 세금 계산서 금액의 0을 하나 빼먹고 발송하는 사고를 쳐버렸어요. 부장님이 결제 서류를 들고 제자리로 와서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이 과장, 요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를 틀리면 어떡해?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매일 밤 저를 짓눌러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거대하고 단단한 벽에 부딪혀 바닥을 긁고 있다는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원룸의 좁은 벽면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제가 작성한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순서대로 길게 붙여두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벽에 붙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었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넘겼습니다. 퇴근길에는 도마를 꺼내 밥을 차려 먹을 최소한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방을 메고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와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방바닥에 서류들을 잔뜩 깔아놓은 채 그 한가운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어요. 삼각김밥 비닐을 천천히 뜯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을 꼭꼭 씹어 삼키며 저는 두툼하게 완성된 소장 봉투의 겉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장과 두꺼운 증거자료 뭉치를 기어코 접수창구 직원에게 밀어넣었습니다. 직원이 찍어준 접수증을 받아 지갑에 반듯하게 챙겨놓고 법원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 저는 좁고 어두운 원룸에서 남편과 내용증명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회사 점심시간마다 밥을 굶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뛰어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서서 빠른 등기로 서면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법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직장 상사에게 눈치를 보며 반차와 연차 결제를 수시로 올려야 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날이 많아지자 부장님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어느 날 창고에서 복사 용지를 정리하다가 십수년을 바쳐온 제 소중한 직장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나긴 소송을 이어갈 기력을 잃고 남편에게 한 발 양보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신혼집 전세금에 보탰던 원금 중 50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대출이자 일부를 제가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문자를 잡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한참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을 잠시 멈췄지만 이 지독한 진흙탕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3일 만에 남편에게서 알겠다는 짧은 단답형 답장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각자의 요구사항을 건조한 텍스트로 조율하며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반차를 내고 관할 가정법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푸석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떤 인사도 나누지 않고 나란히 민원실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꺼내 직원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의 빈칸을 검토하고 2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한 뒤 얇은 접수증 한 장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서류를 반으로 접어 지갑에 챙겨놓고 법원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 법원에서 우리에게 한 달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부여했어요.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직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돈은 자기가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다 맞춰줄 테니까 서류를 찍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넘겼어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달력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법원의 최종 확인 기일 아침이 밝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 판사님 앞의 좁은 책상에 남편과 1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섰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2사람 모두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건조한 목소리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변함 없습니다. 제가 판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남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어들어갈 듯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님이 확인서에 붉은 도장을 꾹 찍어 양쪽 서기에게 서류를 넘겨주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와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고 앞의 좁은 테이블에 서서 이혼 신고서를 꺼냈어요. 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볼펜으로 반듯하게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끝마친 뒤 구청 밖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그때 묵묵히 뒤따라오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몸 건강히 잘 살아. 남편이 제 구두끝만 내려다보며 양손을 점퍼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지나쳐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가방 지퍼를 열고 구청에서 받은 접수증을 가장 깊숙한 칸에 밀어 넣었어요. 휴대전화를 켜서 은행 어플에 접속해 제 예금 계좌의 잔액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방금 전 남편이 이체하기로 약속했던 재산분할금이 정확한 숫자로 찍혀 있었어요. 신혼 때 제가 모았던 원금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홀로서기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길로 저는 예전에 원룸을 구했던 낡은 부동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중개인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집을 서너 군데 살폈어요. 원룸 건물에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투룸 빌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향으로 단 거실 창문으로 오후에 따뜻한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방 두 개가 반듯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타일을 살펴보고 싱크대 수압을 틀어본 뒤 곧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의 소형 용달차를 불러 원룸에 쌓아두었던 누런 상자들을 새 투룸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바닥을 물걸레로 한번 닦아내고 상자들을 풀어 옷장과 수납장에 짐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대충 짐 정리를 마친 뒤 얇은 겉옷만 챙겨서 동네 대형마트로 걸어갔습니다. 예전 신혼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때가 덜 탄다고 억지로 골라주신 칙칙한 짙은 갈색 커튼을 3년 내내 달아두었었어요. 이번에는 온전히 제 취향대로 얇고 하늘하늘한 하얀색 천 커튼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을 밝혀줄 길쭉한 스탠드 간접 조명도 하나 구입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틀에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동 드릴로 직접 커튼봉을 달았습니다. 벽면 콘센트에 스탠드 조명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자 거실 전체가 은은하고 따뜻한 노란빛으로 포근하게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 휴대전화를 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와 모둠튀김을 푸짐하게 시켰어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시장에서 샀던 낡고 작은 접이식 식탁을 활짝 펴고 앉았어요.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겉면 비닐 포장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니 시원한 초겨울 저녁바람이 방충망을 통과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지난 반년 동안 법원과 구청을 수도 없이 오가고 우체국에서 서류를 붙이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빨간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저는 바닥에 양손을 짚고 길고 깊은 숨을 훅 내쉬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었지만 저는 거실에 불을 끄지 않고 환하게 켜두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지 몰라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두고 불안해하던 밤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부엌 냉장고 문을 열어 가장 안쪽에 넣어둔 차가운 캔맥주를 하나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캔 뚜껑을 따고 식탁에 턱을 괴고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그동안 골치 아픈 서류를 들여다보느라 챙겨보지 못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려가며 연달아 시청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보며 저도 모르게 킥킥거리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맥주캔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저는 온전한 저만의 평온한 시간을 마음껏 누렸어요. 푸른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 그 중소기업에서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 도장을 찍고 사무실 제자리에 앉았어요. 작년 봄에는 10수년간 장부와 씨름하며
단 한 번의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장님의 추천으로 격리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며 월급도 조금 올라갔어요. 내 자리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숫자 버튼이 달아버리고 테이프를 칭칭 감은 낡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제 이름 석자와 과장이라는 직급이 뚜렷하게 적힌 아크릴 명패가 새로 생겼어요. 주말인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일찍 눈을 떠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헐렁한 운동복 바지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묶은 뒤 보냉병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현관을 나섰어요. 동네 뒤편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산책로를 1시간씩 걸으며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때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반갑게 맞이해요. 거실 한 구석에 울망졸망 모여있는 크고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로 옮겨 물뿌리개로 물을 흠뻑 줍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몬스테라 잎사귀의 먼지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느긋한 주말 오전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회사 건물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창밖을 보며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업부에서 일하는 박 대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제 옆으로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박 대리의 남편이 제 전 남편과 같은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이라 예전부터 아주 가끔씩 시댁 쪽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곤 했거든요. 과장님, 저기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남편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 대리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듯 얘기했습니다. 저는 마시던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고 괜찮으니 편하게 말하라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대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제가 그 집을 떠난 뒤로 무척이나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50인분이 넘는 손님상을 차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며칠 전부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쩔쩔 맨다고 했어요. 제가 떠난 후로 동서는 주말 출근이나 친정 부모님 댁 방문을 핑계로 명절 당일에는 아예 시댁 현관에 발을 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비싼 돈을 주고 명절용 출장 뷔페를 부르거나 시장 전집에서 비싼 값의 음식을 전부 맞춰서 상을 차리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비용 문제와 가사 노동 문제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명절 아침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뒤늦게 과장님 빈자리 엄청 크게 느끼고 후회하신다는 소문이 축구의 아저씨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은 식은 커피를 마저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컵을 구겨서 휴게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박 대리, 우리 점심시간 다 끝나가는데 오후에 당 떨어지니까 1층 매점 가서 달콤한 초콜릿이나 하나씩 살까요? 제가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화제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어요. 박 대리도 제 반응에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텔레비전 속에서 떠드는 먼 나라의 날씨 뉴스보다도 제게 아무런 감흥이나 동요를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홀로 살아가는 제 삶이 매 순간 완벽하게 편안하고 동화처럼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밤에는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갑자기 수명을 다해 깜빡거리다가 집안이 칠흑같이 새까맣게 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어두운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마냥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고 베란다 창고로 걸어가 플라스틱 발 받침대를 거실 한가운데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침대 위로 올라가 까치발을 들고 두 팔을 뻗어 무거운 유리 덮개를 나사에서 분리했습니다. 까맣게 탄 낡은 전구를 빼낸 뒤 찬장에서 미리 사둔 새 전구를 꺼내어 홈에 딱 소리가 나도록 맞춰 끼워 넣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팔이 후들거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뻘뻘 흘러내렸지만 스위치를 켜고 다시 환해진 거실을 보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배달된 무거운 20리터짜리 생수 묶음을 낑낑거리며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여올 때면 허리가 빠질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겨울밤에 혼자 심한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 이마에 물수건 하나 얹어줄 사람이 없어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두꺼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며 백인잇을 눈물로 적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땀을 닦아내고 약봉지를 뜯어 찬물과 함께 삼키며 무사히 그 밤을 넘길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날선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거나 억울한 멸시를 묵묵히 견뎌야 했던 과거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육체적인 고단함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사나 모임에서 고졸이라는 제 학력을 부끄러워하며 남들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거나 화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새로 부서에 들어온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직원들이 조심스레 어느 학교를 나오셨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취업해서 15년째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9살 아주 어리고 서툰 나이부터 이 차갑고 엄격한 세상에 나와 단 한 번도 부모님이나 남의 주머니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두 발로 서서 땀 흘려 제 밥벌이를 해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 저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튜브에서 듬뿍 짜내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수만 번 두드리고 무거운 장부를 넘기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손가락 끝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힌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양손을 비벼 크림을 넓게 바르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꾹꾹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화려한 네일아트를 받거나 값비싼 반지를 끼지 않은 투벅하고 못생긴 손일지 몰라도 제게는 지난 모진 세월을 치열하게 버텨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손입니다. 가끔 주말에 거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가장 깊숙한 칸에 반듯한 파일에 보관된 기본 증명서를 꺼내 물끄러미 내려다보곤 하고 있습니다. 하얀 서류 한쪽에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볼 때마다 초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내가 인생에서 큰 시험을 망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글자가 제 인생을 망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실패의 낙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귀한 존엄을 함부로 짓밟고 착취하던 부당한 취급 속에서 온갖 두려움을 뚫고 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위대한 독립선언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제 지난 2년간의 일들과 생각들을 조용히 덤덤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글자가 제 인생을 망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실패의 낙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귀한 존엄을 함부로 짓밟고 착취하던 부당한 취급 속에서 온갖 두려움을 뚫고 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위대한 독립선언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제 지난 2년간의 일들과 생각들을 조용히 덤덤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어쩌면 과거에 웅크리고 있던 저처럼 가족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채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실 분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출신 조건이나 학벌 혹은 그들이 만들어낸 어줍지 않은 기준들로 인해 턱없는 무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그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피눈물을 홀로 삼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에 함부로 뛰어들어 당장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오라거나 서랍 속 이혼 서류에 얼른 도장을 찍으라고 무책임하게 부추기거나 선동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처한 현실의 무게가 다르고 현실에서 당장 버텨내야 할 경제적, 심리적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저 역시 뼈저리게 겪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오늘 감히 두 손 모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부서뜨리는 그 끔찍한 관계 속에서 모든 화살을 돌려 본인 탓을 하는 일만큼은 지금 당장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조금 더 참으면 평화로워지겠지. 혹은 내가 남들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이런 험한 대우를 받는 거겠지라는 가슴 아픈 자책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구겨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방에서 조금 더 참으면 평화로워지겠지. 혹은 내가 남들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이런 험한 대우를 받는 거겠지라는 가슴 아픈 자책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구겨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결코 그들의 비뚤어진 열등감을 채워줄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함부로 무시를 당하고 버려져도 싼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온전하게 존중받아 마땅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제 지루하고 길었던 이야기에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하루아침에 통쾌하게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큰돈을 버는 화려하고 거창한 승리의 결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출근해서 장부의 숫자를 맞추고 퇴근길에 떡볶이 1인분을 사 먹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반복일 뿐이에요. 하지만 남의 차가운 시선이나 부당한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내 이름으로 숨을 쉬며 내 앞가림을 해나가는 이 조용한 밥벌이의 매일매일이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눈부시게 소중합니다. 수많은 눈물과 상처로 얼룩지고 쓰라렸던 어제를 단단하게 딛고 일어나 묵묵히 나만의 내일을 준비하는 저의 이 평범한 뚜벅거림이 누군가에게는 꼭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으로 캄캄한 방 안에서 밤잠을 설치며 외롭게 고민하고 계실 당신에게 제 서툰 이야기가 작지만 아주 단단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